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와 ESG를 투자 결정에서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던 데 반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 배출 관련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 배출 절감, 한 발 더 나아가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 보호, 인권 보장과 성별 및 다양성을 고려,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ESG가 무엇인지 개념하고요. 이 ESG라는 개념이 왜 최근에 중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SG란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영어의 그 앞에 그 글자를 따서, 자, E는 environment, 환경이죠, 환경. 그다음에 S는 social, 사회입니다, 사회.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를 약자를 따서 우리가 ESG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3가지의 핵심 요소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경영 방식을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 전통적으로는 경영자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어떤 재무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위해서만 우리가 경영을 했다면 앞으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자, 이런 비재무적인 지표를 목표로, 물론 재무적인 것도 계속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재무적인 어떤 요소를 목표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속가능성이라, 지속가능성. 그래서 지속가능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E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의 우리 가치는요, 재무제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자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제표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어떤 재무 상태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수익, 비용, 이익이라는 어떤 재무 성과를 또 보여주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주로 이제 재무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면서도 어떤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맞이하는 세계가 바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좋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그럼 장기적으로는 기업이건 전 세계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도 결국은 전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 그죠?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측면의
어떤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중장기적이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다시 말하면 환경, 사회,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비재무적인 성과도 우리가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과를 평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경영자건 또는 조직 내부의 여러 구성원 간에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를 한다면 그 성과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측면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ESG 측면에서의 어떤 이 비재무적인 성과 부분도 성과 측정을 함으로써 그러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전 종업원, 전 사원이 이런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바로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ESG의 E는 environment, 환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환경의 어떤 세부적인 요소는 첫 번째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어떤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 규제가 또 이쪽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이익을 만들다 하더라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서 이익을 만든다면 그 재무적 성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ESG 측면에 비재무적인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를 하자는 게 바로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태계를 잘 보존한다든가 생물 다양성을 잘 유지한다든가 이것도 환경 측면의 어떤 성과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원 관리라든가 특히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폐기물들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럼 이런 폐기물 관리를 또 얼만큼 잘 하고 있느냐,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도 성과를 평가를 하자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구매라든가 조달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세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ESG의 S, 소셜이죠. 자, 예를 들면 고객 만족 측면이라든가, 자,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된 게 바로 데이터 보호죠.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를 잘 보존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느냐, 그 다음에 남녀평등, 이걸 잘 유지했느냐, 뭐 이런 다양성을 잘 유지했느냐를 또 보자는 게 바로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높은 재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무 성과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ESG라는 어떤 비재무적인 성과는 성과가 안 좋던 걸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나이키라는 이제 스포츠 용품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자, 이제 나이키는 공장을 직접 본인이 제조하지 않고요.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외주 주는 곳이 바로 이런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자,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만약에 아동들을 인권 침해해 가면서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신발을 싸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과거에는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졌으니까 나이키의 성과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론 재무적인 이익은 취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 이렇게 아동을 학대하면서까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비재무적인 점수는 낮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경영자는 계속 경영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계가 잘 유지가 되게끔 경영을 하고 있느냐, 또 공급망 관리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특히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얘기죠. 자, 근로자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거를 보는 게 바로 사회적인 측면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SG의 G는 이제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지배구조. 자, 우리가 주식회사 체제에서는 주주나 채권자들이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주주는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받는 것이고요. 채권자는 돈을 투자해서 채권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대가로 이제 배당이나 이자를 받아갈 텐데, 대신에 주주나 채권자들의 돈을 대신해서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영자가 과연 주주나 채권자들을 위해서 잘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이사회하고요. 최근에 강화된 게 바로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 자, 그럼 이러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과거에는 어떤 재무적인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부분도 경영자가 잘 그 주주나 채권자의 어떤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그 감시 감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 부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실제 경영은 그런 방식으로 갈 그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구를 통해서 사회라든가 환경적인 측면도 성과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이 뇌물을 받는다든가 부패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로비라든가 정치 기부. 자, 기업 윤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자,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만든 규제겠죠.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공정 경쟁. 그래서 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든가 자, 이런 거를 잘 통제하게끔 하라는 게 바로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부분은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시면 이런 환경 부분이라든가 사회 부분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ESG가 우리 기업을 경영하는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왜 중요하냐 이거죠. 왜? 자, 그럼 중요한 이유를 한 4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자, 특히 ESG와 관련된 정보를 앞으로는 반드시 공시하시오라고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기업이 ESG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ESG 활동 잘 안 해도 어차피 묻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얼만큼 ESG를 잘하고 있는지를 외부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다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공시 의무가 강화되다 보면, 그럼 이제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기업이 ESG 활동을 잘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환경 부분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석탄이나 석유를 쓰다 보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배출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다시 뭐 그 나무를 심는다든가 다양한 환경 활동을 통해서 다시 흡수를 시켜서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시 산소를 공급해서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배출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서 네팅해서 제로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유엔의 205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유엔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이걸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기업들로 하여금 그 얼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이게끔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감축을 규제한다든가 자, 이런 그 규제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당연히 기업도 이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ESG와 관련된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투자자. 투자자가 ESG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투자자라는 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주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주주나 개인적인 채권자도 문제입니다만, 자,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또 연기금이라든가, 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굉장히 기업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ESG 평점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 그러면 투자자들도 기업으로 하여금 ESG를 하시오 이렇게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강화되면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면 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경영활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결국 경영자라는 거는 주식회사, 주식시장의 주주라든가 채권자와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가 뭐 어떤 항목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이 측면을 강화하라고 하면 경영자는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지금 ESG 쪽으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다면 경영자들도 이 ESG의 어떤 점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투자자들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ROE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러한 그 수치들을 올려라 이렇게 강조한다면 경영자는 그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에 경영할 수밖에 없듯이 앞으로는 ESG 점수를 올려라 이렇게 투자자들이 요구하게 된다면 경영자들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특히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라 뭐 이런 식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인데요. 주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자산운용사들이, 자,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도 결국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대신 또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투자를 대행함에 있어서 스튜어드십이라는 건 이제 그 집사죠. 집사처럼 뭔가 그들의 선의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때 이제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기업에게 뭔가 경영의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기금이라든가 자산운용사의 최근 트렌드가 책임 투자라는 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재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측면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ESG 투자 전략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그 투자 업계에서의 큰 손들이 이런 방식의 투자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럼 기업도 당연히 ESG를 높이는 방식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가 기업을 평가할 때 앞으로 ESG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그러면, 자, 우리가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자, 이런 큰 신용평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S&P라든가 무디스와 같은 그 신용평가사들이 앞으로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ESG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신용평가, 예를 들면 뭐 A가 3개짜리다, A가 2개짜리다 어떤 기업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또 이익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어떤 재무적인 것만 보았다면 앞으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측면도 봐서 그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평가 등급이 높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러면 금리를, 그죠? 이자율을 싸게 조달할 수가 있죠. 돈을 빌려도 금리가 낮춰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면 똑같은 돈을 빌려도 높은 금리를 주고 빌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우리 재무적인 용어로는 기업의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자본 비용. 그럼 신용평가가 높아지게 되면 자본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ESG 경영을 하지 못해서 신용평가가 떨어지면, 그쵸? 그럼 자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돈을 차입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을 할 텐데 그에 따른 자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면 경영함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ESG 경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한 측면인데요.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그동안은 그 투자자라든가 그 신용평가하는 기업이 요구를 했다면, 자, 이번에는 고객들이, 커스터머들이 이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은 결국은 그 생산을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고객의 트렌드, 젊은 사람들의 그 고객의 행태를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자, MZ세대가 무엇인지도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M은 이제 밀레니엄 세대고요. Z는 이제 Z세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2000년대 이후에 어떤 그 젊은 층을 우리가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의 소비 행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바로 가격 또는 품질이죠. 가격이 싸냐 또는 품질이 좋냐 이것만 보고 어떤 물건을 소비한다든가 이런 소비의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M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가격이나 품질도 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SG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사더라도 과연 환경에 그 해를 주는 어떤 그 원단을 썼느냐 또는 그 아동 착취를 하면서 이 그 의류를 제조했느냐 이런 것까지 본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ESG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평가하는 회사들도 요구하고 또 유엔에서도 규제를 요구하는 데다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 소비자들도 과연 이 기업이 ESG 활동으로 그 만든 제품을 팔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제품을 팔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네 가지 측면에서 ESG를 계속 강조하는 트렌드다 보니까 ESG 경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이 이걸 요구하다 보니까 공급망을 관리한다든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ESG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은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아까 나이키의 사례처럼 아웃소싱을 한다면 그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 공급 그 협력업체들도 결국은 ESG 활동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 우리 기업이 ESG를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공급업체가 제대로 못했다면 그럼 우리 제품은 ESG의 어떤 평점이 낮아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도 그 업체가 과연 ESG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현재 그 기업은 ESG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환경 때문에 최근에 ESG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ESG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뭔가 중요하게 변화가 된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UN이죠. UNGC라고 해서 UN 글로벌 컴팩트과 금융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이름이 Who Cares Wins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업의 ESG 성과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ESG라는 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ESG 성과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ESG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입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 PRI라고 해서 자,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해서 자, 이 사회 책임 투자 원칙 PRI가 그 결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확산이 됩니다. ESG라는 용어가 확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PRI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그 자산운용사라든가 연기금과 같은 큰 금융기관들이 자,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ESG와 같은 측면을 보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이제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PRI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ESG라는 용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SDG라고 해서 자, 한국말로는 지속 가능한 목표라고 하는데요. 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앞으로 유엔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채택한 17개의 주제가 있어요. 자, 이 17개 주제를 선정을 우리가 SDG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17개 목표가 우리 ESG가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준 게 바로 SDG, 지속 가능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티핑 포인트가 바로 2020년인데요. 자, 우리 자산운용사,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 그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을 우리가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블랙록. 그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CEO인 레리 핑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2020년도에 경영자한테 보내는 연례서신, 매년 보내는 거죠. 매년 연례서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우리 블랙록은 이 환경 지속 가능성을 운용해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여튼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이런 금융회사가 앞으로 우리의 핵심 전략을 환경으로 보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경영자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석탄 개발업체나 그 화석 연료 생산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언을 할 정도로 앞으로 투자 업계에서는 ESG 측면을 보는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가 ESG의 그동안의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ESG가 무엇인지 아셨죠? 또 ESG가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시로 ESG 혁명이 다가온다를 설명드린 거고요. 자, 2차 시에서는 이제 지금 설명드린 사회 책임 투자 원칙, PRI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드릴 것입니다. 자, 3차 시에서는 금방 설명드린 SDG라고 설명드렸죠. SDG랑 ESG가 무엇이 다른지, 또 ESG 전에 CSR이라든가 CSV라는 거 있거든요. 그럼 과거의 CSR이나 CSV랑 ESG는 또 무엇이 좀 다른 개념인지도 설명드릴 것이고요. 4차 시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ESG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죠, 규제. 그럼 이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4차 시랑 5차 시에 걸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6차 시, 7차 시, 8차 시는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ESG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 투자 업계의 동향이라든가 또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9차 시는 또 우리가 ESG가 중요된 이유가 바로 소비자, 그죠? MZ세대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10차 시, 11차 시, 12차 시, 13차 시, 요 4차 시 동안은요, 자, ESG의 리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유명한 기업이 파타고니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레버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BSH 가전업체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차 시에서는 ESG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의사결정했던, 잘한 것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잘못한 거 보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 그 케이스 스터디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자, 15차 시는 우리가 MSCI라고 해서 ESG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받는 기구가 바로 MSCI이기 때문에 MSCI는 과연 ESG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평가되는 요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MSCI의 평가 요소들을 볼 것이고요. 자, 마지막 16차 시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ESG는 위험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6차시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1차시를 한 것이고, 15차시가 남은 것이죠. 남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